什么时候配送？是，谢谢。 물건은 도착한다고 하고 어디 보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또 뭐가 올라와 있나? 채소 탈수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찾던데. 가격이 완전 대박이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올리자. 이번 달 매출이 야, 지난달보다 더 올랐네. 이 구매 대행은 역시 가격 싸움이지. 이번 달은 좀 괜찮나? 이 저번 달보다 매출이 50%나 더 올랐다. 대박! 여보, 이러다가 우리 금방 부자 되는 거 아이가? 뭘 이 정도로? 자기야, 그러지 말고 일을 좀 더 크게 해보는 거 어떻노? 안 그래도 이 잘 나가는 물건들은 대량 매입해서 단가를 낮춰볼까 싶다. 근데 그러려면 이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에 창고를 하나 사놔야 되지 않을까 싶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근데 잘 안 팔리는 물건들은 어떡하지? 가끔이지만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게 고민인데 이 창고 알아보러 중국 들어갈 때 중국 계좌를 하나 만들까 싶네. 그러면 그냥 내가 사는 것처럼 돈을 지급하고 배송만 위탁하는 거지.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근데 자기야, 그 사업 확장해도 지금처럼 잘 되겠지? 에이, 당연하지. 이게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단가 싸움이더라고. 그거는 내가 자신 있다. 우리 여보 화이팅! 화이팅! 그 이번에 주걱이랑 주방 조리 도구들 대량으로 구매해서 창고에 잘 넣어놨지? 예, 그건 항상 수요가 많은 거라서 창고에 꽉꽉 쌓아뒀습니다. 가격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싹 쓸어 모았지. 이참에 1+1 행사를 한번 할까? 하여튼 이거 대량으로 물건 나갈 수 있게 이런 거 좀 잘 좀 해주세요. 창고가 작아서 다른 물건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다. 거기는 니한테 맡긴 거니까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형님. 그래. 이렇게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이고, 중국 상황은 이제 됐고 어디 보자. 이 고객님들 문의사항이 또 올라왔네. 일단 답변부터 달아드리고. 오늘 세금 신고한 날이지. 구매 대행 수수료니까 전에 하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오던 구매 대행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가에서 무슨 일로? 예? 제가 관세법이랑 외환거래 위반 혐의가 있다고요? 아니 무슨... 조사 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다 소명할게요. 예. 또 무슨 전화고? 세무서? 불안한데요? 예. 세무서요? 매출 총액이랑 제가 신고한
순액이 다르다고요? 아니 그 무슨 제가 증빙자료 구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매출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과소 신고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조세범이요? 뭘 잘못했지? 아이 진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아 진짜 내가 뭘 어째? 어떻게? 자, 궁금합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자, 지금 세관 그리고 세무서에서 박재준 씨에게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네, 이 사건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하나는 관세법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매출 누락과 관련된 조세 포탈 부분입니다. 네, 세 가지 쟁점 짚어주셨는데 그럼 먼저 관세법 위반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최근에 그 해외 쇼핑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 해주는 업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업체들 대부분은 이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구매 대행 주문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또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배대지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배송 집결지로 물건을 받은 다음에 다음 배송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해당 고객한테 직접 배송을 해주는 뭐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대지에서 국내 배송 및 통관을 위해서 이제 고객으로부터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이제 고객들을 통해서 이제 구매 대행만 하는 거다라고 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통관 고유 번호를 받아가지고 입력해서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게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박재준 씨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다른 부분이 박재준 씨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이런 구매 대행 형태처럼 영업을 해 오다가 네. 나중에는 가격 절감 효과를 위해서 이제 미리 자신이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대량 구입한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이제 보내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구매 대행이라기보다는 뭐 박재준 씨가 실제 구매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 도매상 뭐 이런 업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세관에서 이제 국내로 이제 물품을 통관할 때도 박재준 씨 회사 명의로 통관 절차를 사실은 진행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박재준 씨는 그동안 이제 구매 대행 해오던 대로 통관 절차를 계속 처리를 했고 이게 이제 세관에서는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법을 좀 잘 몰라서 재준 씨가 신고를 좀 잘못했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도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재준 씨는 고객 확보 차원에서 뭐 할인 행사도 하고 1+1 뭐 이벤트도 하고 뭐 했거든요. 이제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이제 구매 대행이라기보다는 박재준 씨 회사가 실제 구입자라고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런데 사실 관세법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네, 해외 거래나 이제 무역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제 관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관세라는 거는 이제 수출, 수입되거나 이제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조세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과세할 물건이나 용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국세와는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관세법에 따라서 이제 세관에서 징수, 뭐 관리하는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세를 규율하는 법률이 관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세관에서는 이러한 관세법 외에도 뭐 대외무역법이라든지 뭐 FTA 특례법, 뭐 외국환 거래법과 같은 이런 무역 관련 법률들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박재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선 이제 박재준 씨는 직접 이제 중국 내 창고를 확보를 해가지고 속칭 뭐 사입한 다음에 해당 물건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뭐 재판매했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통관 과정에서 이제 박재준 씨 회사 명의로 이제 하지 않고 이제 개인들의 어떤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통해 가지고 통관 신고한 것은 관세법상 무신고 물품 수입으로 볼 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다만 이제 박재준 씨가 미리 사입한 것이 아니라 국내 구매자로부터 구매 대행 요청을 받고 특별히 이제 구매 대행을 계속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통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신고한 것과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구분해가지고 세관에다가 해명하는 게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관세법을 위반하면 처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처벌 수위가 조금 센데요. 예. 이제 관세법상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에는 이제 관세법 제 269조 제 2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에 높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이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준 씨가 정말 소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쟁점으로 이제 짚어주신 것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잖아요. 이건 어떤 겁니까? 네, 박재준 씨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구매 대행 업체나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어떤 중국 내 개인 계좌에 있는 그런 인민폐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지급을 하면서 또 한국 구매자로부터는 본인 회사의 한국 계좌로 또 대금을 받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결제 대금 방식은 이제 박재준 씨가 직접 외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좀 볼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환치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재준 씨 회사가 정상적으로 해외 결제 대행일까지 하려면 사실은 해외 결제 대행을 위한 외국환 등록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외국환 거래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야. 등록도 안 하셨네요. 그러면 사실 요즘 그 중국 온라인 사이트가 대대적인 규모로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예.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 내부 이제 쇼핑몰 사이트에서 아주 이제 저렴한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물건들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또 요즘은 또 중국 내부 쇼핑몰 사이트에서 해외 결제 카드로도 결제도 되고 또 해외 배송 절차도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직접 해외 직구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이제 물건을 구매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고 또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이제 중국 물건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중국 내부 사이트에는 중국 현지의 계좌가 없으면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재준 씨와 같이 중국의 별도 현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제 대행까지 해주겠다 해가지고 결제 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외환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환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법령을 정확히 또 모르는 상태로 외국환 거래법상 뭐 구매 대행은 제3자 지급이라서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제3자 지급 신고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 지급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설명해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한테 이제 외환을 지급하는 경우에 실제 거래 당사자 간의 이제 거래가 아닌 해외에 있는 다른 비거주자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은 무역 거래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결제 재금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거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지급하는 사유를 신고를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서 신고를 면제하는 규정도 이제 두고 있거든요. 네. 그 예외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구매 대행 업체가 국내 거주자를 대신해서 수입 자금을 해외 수출자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보통 구매 대행 업체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외 결제 자금을 송금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구매 대행업자다 이런 이유로 제3자 지급 신고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박재준 씨의 경우에는 이런 3자 지급 신고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네, 박재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앞서 말씀 나눈 대로 이제 구매 대행인지 여부가 좀 의문이 있고요. 네. 구매 대행이라고 보더라도 박재준 씨의 중국 내 현지 개인 계좌에서 현지 업체로 돈을 결제했을 뿐 국내에서 직접 해외 판매자한테 결제 대금을 이렇게 이제 송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국 내 계좌에서 그냥 돈을 보내서 결제를 했고 네. 또 구매 대행으로서 직접 해외 판매자한테 이제 국내에서 돈을 송금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박재준 씨가 국내에서 하나로 돈은 또 받았고 네. 결국 이것은 결제는 자신의 중국 계좌에서 돈을 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알아서 환율을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관 입장에서는 이제 박재준 씨가 등록 없이 환전업을 한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외국환 거래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외국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 제27조 2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데요. 지금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박재준 씨가 조세 포탈까지 뭐 한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매 대행의 경우에 해당 상품의 물품 대금을 포함한 보통 수수료, 뭐 통관비 이렇게 받아서 구매 대행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금에서 물품 대금과 통관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구매 대행 업체의 수입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러한 수수료를 사실 매출로 잡아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박재준 씨처럼 이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보내주는 것은 자신이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일종의 도매업, 뭐 도소매업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닌 전체 물품 대금이 그 회사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박재준 씨가 이제 회사에 영업을 하면서 예전처럼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이것은 매출 과소 신고가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매출 과소 신고로 인해서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액이 크고 뭐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세 포탈로 간주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일단 박재준 씨는 본인이 하는 일이 구매 대행인지 아니면 도매업의 형태인지를 잘 모르셨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조세 포탈로 이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조세 포탈범으로 이제 처벌을 될 때는 이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 이제 그 포탈 세액이 좀 많아지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야,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조세 포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절차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이제 조세 포탈의 경우에는 도로위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조세범 처벌에 관해서는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조세범에 대한 조사를 할지 말지, 그리고 조세범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뭐 통고 처분으로 끝낼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조세범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거나 뭐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거나 뭐 또 절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박재준 씨가 사업을 잘 해오시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키우거나 확장을 할 때는 전문가들에게 알아봐야 돼요. 맞아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재준 씨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박재준 대표님, 구매 대행업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신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제 커지고 이제 거래 규모가 증가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나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일부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실제 구매 대행 업무와 직접 사입하는 업무가 병행이 됐다면 조사 과정에서 그 구매 대행을 통한 매출액은 분명하게 좀 구분해 주시는 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포탈 부분은 고의적인 조세 포탈로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단순한 실수였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법률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